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때로는 위험한 질문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어질 때 이 질문은 절망의 문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에서 이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출발점을 뜻한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날, 어느 가정에 내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던져졌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때론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우리는 던져진 존재지만 동시에 선택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은 바꾸기 어렵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이다. 왜 사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 바로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질문, 평소에는 잘 안 꺼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왠지 모르게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을 때, 더는 버틸 힘이 없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비명처럼 들릴 때가 많죠. 맞아요. 그 질문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덜컥 겁부터 내는 경우가 많고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하면서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자료들은 그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기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철학, 특히 실존주의에서는 이 질문을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의 증거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무거운 질문을 피하는 대신에 오히려 정면으로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을 같이 탐색해보죠.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삶의 이유에 대한 어떤 정답을 딱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건 아니군요. 네, 어쩌면 그런 건 없을지도 모르고요. 대신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 거대한 질문을 어떻게 선택과 자유라는 내 삶을 직접 조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바꿔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꽤나 도발적이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 그 표현이요. 네, 처음엔 이게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그 어떤 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니까요. 솔직히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요. 그 억울하다는 감정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던져졌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통제 불가능성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네, 여기서 실존주의의 독특한 점이 드러나는데 그 억울함을 아니야, 다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애써 포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장하지 않는군요. 네, 오히려 맞아, 억울한 게 당연해.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시원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막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 가정 환경이나 타고난 외모 같은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실존주의는 그 무거운 짐을 일단 내려놓게 해주는 데서 시작해요.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서요. 하지만 딱 거기서 멈추진 않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좋아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던져진 조건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끔찍한 환경에서 태어나는데 이걸 그냥 주어진 조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게 공평한가요?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죠. 부유한 환경과 가난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이 가진 선택지의 수와 질이 다르다는 걸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카드 게임에 비유하자면 처음부터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손에 쥔 사람과 정말 최악의 패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패가 다른데 같은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가 주목하는 건 손에 쥔 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 패가 아니라요? 네, 그 패를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하는 그 플레이어의 선택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 최악의 패를 가지고도 허세를 부리거나 과감한 배팅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최고의 패를 쥐고도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즉,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말하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건의 불평등은 인정을 하되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공간이 남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의 두 번째 핵심 개념,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다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선택하는 존재라는 능동적인 주체로의 극적인 전환이네요. 네, 그 사이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받은 카드패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 즉 결정론을 거부하는 선언이죠. 자료에 나온 구절이 딱 생각나네요. 주어진 조건을 바꾸긴 어려워도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네, 바로 그 구절이 이 사상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말 같아요. 무섭게도 해방감을 준다. 흥미롭네요. 무서운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결국 내가 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 책임의 무게가 있죠. 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삶의 방향키는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이 해석과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통찰에 이르게 돼요. 어떤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나라는 게 어딘가에 딱 숨겨져 있고 그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자아 찾기 이런 말이요. 그렇죠. 하지만 실존주의는 그 생각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진정한 나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나라는 건 대체 뭔가요? 나는 매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와, 무섭도록 단순한 진실이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5분 더 자기로 선택하고 알람을 끈 나와 벌떡 일어나 운동을 하러 간 나는 그냥 다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그 선택을 통해 한 명은 안락함을 우선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다른 한 명은 성실함을 실천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따로 있고 오늘의 선택은 그냥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선택 그 자체입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내가 무심코 했던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나라는 조각품을 빚어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게으른 선택을 반복해옴으로써 게으른 사람이 되어왔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네요. 와, 이건 책임의 무게가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떤 가능성이죠?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부터의 선택들은 미래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가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셈이죠. 우리는 언제나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방금 설명과 연결하니 명확해지네요. 보통 물건은 본질이 먼저 있잖아요. 앉는다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의자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대라는 거군요. 일단 세상에 그냥 존재하고 그 후에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텅 빈 캔버스에 가깝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물감들이 놓여 있고 어떤 색을 집어들어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제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오늘 다른 색으로 덧칠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내 삶의 공조자라는 자료의 표현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내 삶이라는 책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챕터를 써내려갈 펜은 바로 내가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과거에 썼던 챕터들이 너무 엉망이라 다음 챕터를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이미 저질러버린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지금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잖아요. 물론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과 현재의 조건 속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죠. 실존주의는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지울 수는 없는 거군요. 네. 하지만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사실에 대한 의미는 지금의 내가 재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재창조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큰 실패는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라는 낙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무엇을 배웠고 이제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성장의 서사로 다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의미를 선택하는 건 역시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자유이자 과제인 거죠. 과거를 재해석할 자유라.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선택으로 귀결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그토록 남 탓의 위험성을 경고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주체라는 이 대전제는 남 탓을 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린다.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 그 소중한 펜을 다른 사람 손에 스스로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아, 그게 정말 역설적이네요. 편해지려고, 내 책임을 덜어내려고 남 탓을 하는데 그 결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선언해버리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스스로 운전대를 놓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운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할지 몰라도 차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더 나아가 그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무력한 관찰자가 되어버립니다. 와, 그래서 자료에서는 남 탓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로 하는 선택이죠.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말이네요. 결국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힘든 건 알겠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요. 맞습니다. 변명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행동을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야말로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는 왜 사는가라는 거대하고 막막한 질문에서 출발했는데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는 대신 오히려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는 단단한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던져진 존재이지만 바로 그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왜 사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그런 정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아,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삶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답을 찾는 대신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내 삶의 의미를 증명해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내 삶의 공저자이고 당신의 삶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를 지금부터 직접 써내려갈 수 있다면 그 페이지의 첫 문장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떤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실존주의는 인간을 이미 완성된 본질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삶을 살아가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에 가깝다.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자유로운 감정이 든다. 지금 이대로의 나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과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존주의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하다. 내 삶을 전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운명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타인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결국 나를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시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행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